2025년 일본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자 금지, 한글 의무화. 이 발표로 일본 열도 전체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보수 언론은 반일 교육의 실체라며 연일 공격했고 정치인들은 문화 정체성 파괴라며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사건의 주인공은 도쿄여고 3학년 하세가와 레이카, 전교 1등의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총무성 차관의 딸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완벽한 엘리트 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세가와 레이카입니다. 도쿄여고 3학년이죠. 우리 학교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이에요. 전국에서 1000명 중 1명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정치인과 재계 거물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죠. 저는 그 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수학 경시반 팀장에 AI 코딩부 부회장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학생이라고 모두가 말했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62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도쿄 대회에서 일본 대표로 나간 날이었습니다. 금상을 받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수상식장에서 상장을 받는 순간 제 발이 굳어버렸어요. 상장에 적힌 고전 한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TV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치욕스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이 말았어요. 카메라 렌즈가 거대한 괴물처럼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았어요. 관객석에서 수백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바보같이 서 있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는 건 아닐까요?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어요. 평소라면 복잡한 수학 공식도 한 번에 기억하는 제가 고작 한자 몇 글자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질 줄이야. 도쿄여고 수석생이 상장도 못 읽는다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치명적인 순간이었는지 말이죠.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순간이 떠올라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어집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걸 온 세상이 지켜봤거든요. 기숙사로 돌아와서도 그 상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수학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었는데 글자 몇 개를 읽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수학은 풀었지만 글은 못 읽었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문자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부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제가 정말 완벽한 학생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주어진 문제만 풀고 정해진 답만 외우며 살아왔던 걸까? 그 상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저를 도쿄대 주최 AI 해커톤에 보내기로 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대회죠. 전 AI 음성 시스템 트랙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표자가 정말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한국어는 음소 기반이라 인식률이 가장 높습니다. 초중종 구조 덕분이죠. 음소 기반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게 뭔지 궁금해서 집에 와서 MIT 오픈 코스웨어에 접속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문자의 구조와 인식 강의를 찾아서 들었는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글은 세계 유일의 설계 문자이며 정보 손실 없는 음성 인식이 가능하다. 설계 문자라는 표현이 제 귀를 확 잡아 끌었어요. 수학처럼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뜻이잖아요.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럴까? 한글이 일본어보다 더 논리적일까?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죠. 일본어 문장을 한글 음소로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일본어 발음이 한글로 완벽하게 표현되더라고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에요.
며칠간 노트에 실험 결과를 적어가며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려던 참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를 보시더니 걸음을 멈추셨어요. 한글로 빼곡히 적힌 일본어 문장들, 음성 파형 그래프, 그리고 MIT 한글 연구 자료라고 적힌 프린트물들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아버지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총무성 차관으로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이라 그런지 뭔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의 그 특유한 표정이었죠. 레이카야, 이게 뭐냐?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신기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일본어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외국 문자는 정치다. 아버지가 제 말을 자르시더니 의자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넌 공무원의 딸이다. 그것도 총무성 차관의 딸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정치라고요? 전 그냥 문자 하나 연구하고 있었을 뿐인데.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까 뭔가 제가 모르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전 그냥 과학적으로 흥미로워서. 레이카야, 문자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더욱 그렇지. 내가 외국 문자를 연구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문자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겐 그냥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는데 아버지 눈엔 정치적 위험 요소로 보였던 거죠. 정말 문자 하나가 그렇게 무거운 거야?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호기심이 정치적 질문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졸업 연극 리허설 날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본에 쓰인 고전 한자 폰트가 깨져서 배우들이 대사를 읽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다들 당황했죠. 공연이 중단될 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며칠 전에 만들어둔 자료가 생각났습니다.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대응표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해결책이 있어요. 이건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하나씩 대응하면 돼요. 칠판을 가져와서 예시를 보여줬어요. 일본어로 와타시라고 말하는 걸 한글로는 와타시라고 쓰고 아리가토우는 아리가또우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였죠. 배우들이 처음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오, 이거 그냥 소리 읽듯 하면 되네. 맞아요. 로마자 표기처럼 발음을 매칭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배우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습득했어요.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죠. 공연 당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정보다 훨씬 더 명확한 발음으로 연극이 진행됐거든요. 관객들도 감탄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관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한 외국인 학부모님이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아이들 발음이 왜 이렇게 좋았나요? 저희 아이가 평소에 연습할 때는 발음이 좀 뭉개져서 알아듣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선명하게 들렸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또렷한 일본어 발음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한글 표기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글자만 바꾼 건데 발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 순간 머릿속에 확 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문자는 소리를 닿게 해야 한다는 거였죠. 지금까지 저는 문자를 그냥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문자의 진짜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서 제 반 친구 마츠오 사에가 조용히 찾아왔어요. 사에는 오랜 친구였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털어놓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레이카,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사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겁고 떨리고 있었죠. 나 사실 난독증이 있어.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전혀 몰랐거든요. 사에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 오는 게 지옥 같았어.
교과서를 펼쳐도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흔들렸거든. 한자는 더 심했어. 복잡한 획들이 뒤엉켜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 사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연극 연습할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어. 다른 애들은 대본을 술술 읽는데 난 한 줄 읽는데도 몇 분씩 걸렸거든. 무대에 서는 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일이었어.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사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 사해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내가 만든 그 표기법 한글이라고 했지. 그걸로 쓰인 대본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정말이야. 사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레이카야,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마치 내 눈이 갑자기 좋아진 것처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싶었어.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읽기 쉬웠어? 쉬웠다는 말로는 부족해. 내 인생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 책을 읽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 사해가 울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무대에서 대사를 말할 때 내가 진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지금까지는 그냥 외워서 뱉어내는 것 같았는데 이번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 같았어. 고마워, 레이카야. 그 순간 제가 받은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만든 게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꾼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읽을 수 있는 문자.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코드가 아니라 달이다. 누구에게든 닿을 수 있는 문자다. 제가 지금까지 문자를 너무 기술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를 통해 깨달았죠. 문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누구든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좋은 문자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학교에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한글을 사용한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진 거예요. 처음엔 작은 이야기였죠. 3학년 하세가와가 뭔가 이상한 글자를 쓴다는 소문이었는데 제가 전교 1등이고 아버지가 총무성 차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전교 1등이 외국 글자를 연구한다니, 총무성 차관의 딸이 한국 문자를 쓴다니, 소문은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제 성적과 가문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된 거죠. 점점 커지더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됐어요.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치인이나 관료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서 더 민감했죠. 결국 학교 측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고 며칠 후 공문이 발표됐어요. 본교는 일본 전통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며 교육 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외국 문자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일본어 학습을 위한 조치라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 방송으로 직접 발표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죠. 특히 근래 일부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 문자는 교육 방침에 어긋나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자료는 모두 회수하겠다고 했고요. 그날 오후 선생님들이 제 사물함과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한글 메모와 연구 자료들이 모조리 압수당했습니다. 두꺼운 노트 여러 권, 프린트한 MIT 자료들, 심지어 제가 손으로 그린 한글 자모표까지 모든 게 검은 봉투에 들어가 사라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뭘 하려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교육부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도쿄여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보고가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외국 문자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든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가 그냥 연구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이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회와 동아리 친구들이 저를 지지해줬거든요. 우리는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이건 호기심이 아니라 제 철학이 됐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제 신념이 된 거죠. 학교에서 금지할수록, 교육부에서 문제 삼을수록 더 확신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할까요? 뭔가 위협적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배제해선 안 된다. 권력이 문자를 통제하려 할 때 그것은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이 제 철학의 핵심이 됐어요. 아무리 금지당해도 아무리 압박받아도 이 신념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기회가 생겼어요. 사회가 제게 시부야 청소년 발표회 포스터를 가져온 거예요. 보이스 오브 유스라는 행사였는데 올해 주제가 소외된 목소리를 찾아서였어요. 포스터를 보니까 정말 큰 행사더라고요. 청중이 500명이나 되고 도쿄시장도 참석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심사위원 중에 언어학 교수들이 여러 명 있었죠. 사회와 저는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제 주제는 소리로 쓰는 평등이었어요. 문자가 어떻게 사람을 배제하거나 포용하는지,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그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했죠. 사회는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발표 당일 시부야 문화회관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회가 먼저 무대에 올라갔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더니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16년간 글자와 싸워왔다고 난독증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서 살았다고 했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한자는 자신에게 적이었고 가하나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글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글자가 편이 되어졌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 문자라고 했죠. 사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한글이 자신에게 목소리를 돌려줬다고 말이에요. 관객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그 다음이 제 차례였어요. 떨렸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문자는 권력이 아니라 달이어야 한다고 시작했어요. 누구든 읽을 수 있고 누구든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문자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문자로 사람을 나누고 있다고,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500명의 관객 앞에서 도쿄 한복판에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한글은 그 차별을 허무는 문자라고 말했어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문자라고 했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예의상 치는 박수가 아니라 진짜 감동받은 사람들의 박수였어요. 시부야 발표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그날따라 유독 딱딱했어요. 총무성 차관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의 그 표정이었죠. 서재 문을 닫으시더니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오늘 시부야에서 한 발표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발표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고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학생의 호기심이 아니라 이적 행위라고 하셨어요. 일본 총무성 차관의 딸이 공개적으로 외국 문자를 찬양하고 그것도 한국 문자를 일본어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치셨어요. 제가 본 아버지 중 가장 화난 모습이었어요. 국내에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외국 문자를 학교에서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제 커리어가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셨죠. 아버지 말씀이 계속됐어요. 이미 몇몇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한일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총무성 차관의 딸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지원서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그동안 제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셨던 거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서울대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일본 사회에 등을 돌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아버지 눈을 맞추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누구에게든 닿는 말을 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서재문을 닫았어요. 제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졸업식 날이 왔어요. 제가 마지막 축사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왜 한글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서울대를 선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도 객석에 앉아 계셨죠. 처음엔 그저 수학처럼 논리적인 문자라는 이유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처음으로 읽을 수 있었다고 했을 때 깨달았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말하게 하고 누군가를 듣게 하는 도구라는 걸 말이에요. 서울대는 그런 문자를 연구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기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학문이 필요했다고 했죠.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무표정하게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눈이 붉어져 계셨어요. 저를 지키고 싶어서 막은 거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보다 더 큰 걸 지키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철학을 이제는 아버지도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졸업 앨범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회의 글씨였어요. 레이카, 난 예전엔 말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느낌이었어. 내 말이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았거든. 근데 내가 만든 방식 덕분에 처음으로 내 말이 글이 되었고 그 글이 사람들 앞에 닿았어. 고마워. 난 이제 목소리를 갖게 된 느낌이야. 이 편지를 읽으면서 확신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문자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서울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한글이라는 코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감동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감동이 구독자님의 하루에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